일본의 물류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본의 물류의 간략한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관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모든 관세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자가 관세청에 등록을 하면 전국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세관이 총 9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관할이 다 나뉘어져 있고 그 관할 지역 내에서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9개의 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오키나와 지구 세관입니다. 즉 일례로 요코하마에서 허가를 받은 통관사의 경우 동경에서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 통관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 요코하마 통관사가 자기의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이 되어 있는 동경 관세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 어떤 문제점을 철폐하기 위해서 2018년도 10월에 관서 자유화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도 AEO라는 인정을 받은 업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9개의 세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물류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는 오쩌나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포워더라고 하는 곳이 로컬 업무와 해상 또는 항공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로컬 업무와 해상 또는 그 항공 운송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컬 업무를 대응하는 곳을 오쩌나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대전 전의 해운조합법 1939년에서 정기선 화물의 중개를 하는 업자를 을종중리법 중간에 글자를 2개 따서 오쩌나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부정기선 화물의 중개를 하는 업자를 갑종중리법 2글자를 따서 코나카라고 합니다. 이 해운조합법은 1947년에 폐지가 되어서 이런 분류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때까지의 영향이 남아서 아직도 해운업자를 오쩌나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항만은 어항까지 포함하면 약 3,000여 개까지 된다고 합니다만 이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즉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구는 약 50개에서 60개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항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적 선사가 기항하는 항만은 약 40여 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이 5군데의 항만을 주요 항만, 메인 포트라고 하는데 이 항만의 물동량이 상당히 큽니다. 2018년도 물동량을 보게 되면 컨테이너입니다. 총 2,300만 TEU를 일본 항만에서 처리했는데 그 중에 1,600만 TEU 정도를 이 5개 항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약 70%가 이 5개 항만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30%를 나머지 지방 항만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요 15개 항만을 물동량 순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쿄,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오사카, 하카타, 나하, 시미즈, 키타큐슈, 토마코마이, 센다이, 히로시마, 요카이치, 니가타, 미즈시마 순입니다. 이 항만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물량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물류의 특징 중 하나가 고질적인 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확보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로는 드라이버가 일단 부족합니다. 차량이 없다기보다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한 셈이 되는데요. 심한 경우는 2주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겨우 배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고 이 배차를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가 영업에 상당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버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기도 했는데 장거리 운송의 경우 반드시 2인으로 가야 되는 의무 규정이라든지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는 3D 업종이 외국인으로 많이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게 외국인에게 쉽게 이게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게 대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아주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의 본론인
코로나19에 관련한 일본 물류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운송 관련입니다. 먼저 항만 운영은 지금까지는 모든 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 통관이나 통관 시간 등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다만 최근 집중되는 아이템이 소독액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일본의 그 약사법이라든지 여러 관련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서 통관이 지연되는 내용이 조금 있을 뿐이지,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내려져서 이게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운송 동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작년에 이루어진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영향으로 인한 그 불매 운동의 그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일부 페리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 한일 간의 페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카타를 가는 카멜리아 라인, 그 한국에서는 고려 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가는 부간 페리, 부산에서 오사카를 가는 펜스타 페리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일부 파악해 보니까, 먼저 여객은 불매운동이 바로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거의 승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제로가 되었다고 하는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쪽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없고, 최근에 한국에서 반도체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화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페리라는 그 선박의 특징이,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보다는 싸게, 선박보다는 일반 배보다는 빠르게가 컨셉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그 해상 운항 그 거리도 짧고 아주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지금 오히려 화물은 늘고 여객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상 운송에 있어서 향후 1, 2주의 동향을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 최근 4월 7일 날 긴급 사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유동 인구도 적어지고 사회적으로 자숙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관련 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오던 이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전국이 심화되면서 그 선언에 대한, 그리고 항만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든지 나아가서 항만 폐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아날로그 업무가 상당히 많고 자동화 및 IT의 체계화가 상당히 늦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해상운송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아주 심각한, 조금 전국이 상당히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항공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저기 조금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공항이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화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공항이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쪽에 있는 칸사이 공항인데요. 지금 물론 나고야나 후쿠오카도 대응은 되긴 합니다만 물량의 어떤 그 비중에 있어서 이 나리타와 칸사이가 메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여객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양국의 검역 체계의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편수가 하루에 4편인 항공사가 1편이 된다든지, 같은 편수라 하더라도 기체를 작은 기종으로 다운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래서 스페이스가 상당히 타이트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에 50% 정도의 스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히 화물기 프레이터를 많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요에 그렇게 잘 대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임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1, 2주 안에 상당히 운임 상승 요인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그 운임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쪽인데요. 현재 이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크게 OCS라든지 DHL 같은 경우는 자체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간처럼 한 3일 정도 걸리면 도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EMS는 이제 일반적인 그 여객기의 스페이스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예를 보면 3월 19일에 발송했는데 4월 6일 도착했다든지, EMS 프리미엄 서비스마저도 3월 27일 발송해서 4월 2일 도착했다든지. 하지만 DHL이나 OCS는 3일 정도에 통상적으로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 반대의 항로인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내지 10일, 심지어 2주 정도 걸려도 전혀 지금 받지를 못하는, 추적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소화물의 경우는 비행기보다 배가 빠르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운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먼저 한국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운임 인상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아직은 운임 인상이 바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외에 미국향이라든지 타 지역은 상당히 지금 실질적으로 운임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타리프의 한 30-40% 정도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운임 수준이었다면, 미국행 같은 경우는 거의 타리프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더욱더 이 운임이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륙 운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철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에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12피트, 30피트로 대형되는 사이즈인데요. 국제 규격인 20피트, 40피트에는 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화물차의 경우 기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드라이버가 부족한 이유인데요. 근데 역으로 최근에 물량이 빠지면서 오히려 차량 수배가 원활해진 그런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임의 경우는 운임 동향인데요. 해상 운임의 경우는 작년에 불매 운동의 여파로 상당히 운임 수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또다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다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의 경우는 지금 항공 화물이 많이 급증하고 스페이스가 빠지면서 상당히 상승할 여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의 수출입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오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도 확보되어 있고 일본의 판매 루트도 확보되어 있는데, 단순히 일본의 수입 통관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일본의 어떤 세관상에 있어서 관련법, 특히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등록을 받지 않으면 수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국내에 유통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가를 따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생노동성 및 각 도도부연에 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2주 내지는 한 달도 내다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6개월을 바라보고 투자할 투자자는 잘 없어 보이는 관계로 상당히 이 점이 조금 참고해야 될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과 변변치 못한 실력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